1990년 2월 7일부터 1994년 9월 19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발생한 끔찍한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은 러스바오 1954년 8월 20일 출생 가 저지른 범죄로 그는 비오는 밤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4년 반 동안 최소 18명의 젊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였으며 1977년 첫 살인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광저우 지역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극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러스바오는 심각한 사이코패스이자 시체의 호증을 가진 성도착증 범죄자로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시신훼손과 기묘한 성적 행위로 점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범인의 배경, 수사 과정,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러스바오는 광저우에서 노동자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정직한 성품을 지녔으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행을 일삼았고 중학교 시절부터 도둑질로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주선으로 목수로 일하였으나 그의 범죄 성향은 멈추지 않았으며 1974년 공장에서 값비싼 목재를 훔치다 체포되어 2년간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고 1979년과 1983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3년과 5년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점차 변태적 성향을 키웠으며 여성 속옷을 훔치고 폭력적 포르노, 특히 신체 절단 장면에 매료되었으며 1982년 유메이팅과 결혼하여 2 자녀를 낳았으나 겉으로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내면은 점차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성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 성매매와 변태적 행위에 몰두하였으며 1989년부터 버려진 마네킹에 훔친 옷을 입혀 감상하며 성욕을 해소하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약 260명의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도둑질 기록을 208번 이상 남겼으며 훔친 여성 속옷과 브래지어를 수집하여 다락방에 보관하였고 이는 그의 변태적 성향이 점차 심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1990년 2월 8일 오전 광저우시 공안국은 외진 도로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외곽 지역이었고 피해자는 25세 이하의 젊은 여성으로 상체에는 옷을 입고 있었으나 하체는 벗겨진 상태였으며 손톱 아래 사람의 피부 조각과 혈흔이 발견되어 저항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졸림으로 사망하였고 범인의 정액이 발견되어 강간살인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범행 흔적이 없어 시신 유기 장소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시간은 전날 저녁으로 분석되었고 시신은 늦은 밤 유기된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목격자가 없어 수사는 1년 동안 진전 없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러스바오는 첫 살인 후 현장을 다시 방문해 상황을 살폈으나 경찰과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즉시 도주하였고 이후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1991년 2월 10일 광저우 교외 도로변에서 또 다른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20대 초반으로 목에 명백한 목졸림 흔적이 있었고 입과 코에서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옷과 신발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귀걸이와 반지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여성 역시 강간 후 살해되었고 특이하게도 사망 후 추가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첫 번째 사건과 달리 범인이 시신에 대한 성적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목격자나 현장 증거가 없어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스바오는 시체의 호증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즐겼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왜곡이 점차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91년 8월 세 번째 여성 시신이 길가 풀숲에서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목졸림으로 사망하였고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피해자의 유방과 피부 일부가 절개되어 훼손되었고 시신이 땅바닥에 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은 날카로운 칼로 사망 후 시신을 훼손하였으며 절개수법은 미숙해 최소 2~3시간 동안 유방을 절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생존 시 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후 사망 후에도 범인에 의해 강간당했으며
당시 광저우에서는 드물었던 DNA 검사를 통해 세 사건의 범인이 도미리님이 확인되어 연쇄 강간살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단서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1991년 10월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목졸림으로 사망하였고 생존 시와 사망 후 여러 차례 강간당한 상태로 마대에 담겨 길가에 버려졌으며 시신은 등, 유방, 외음부가 도살된 듯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DNA 검사로 이 사건 역시 동일 범인의 소행임이 확인되었으며 범행 간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 1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6개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2개월로 점차 짧아져 범인의 대담성과 살인 충동이 증가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광저우 공안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였으나 목격자나 단서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러스바오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외진 길을 이용하였고 그의 0.6톤 미니 트럭은 시신 유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992년 말까지 피해자는 10명으로 늘었고 1993년에는 12명, 1994년 말에는 18명으로 급증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었고 러스바오는 외진 장소로 유인해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하였으며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추가적인 성행위와 훼손, 유방, 외음부 절단을 한 뒤 마대, 기름통, 나무 상자에 담아 유기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질과 입에 팬티나 양말을 넣고 정액을 남겨 경찰을 조롱하였으며 시신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생존 시 강간에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러스바오가 저항이 약한 대상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로 인해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광저우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 주로 성매매 여성으로 확인되어 신원 파악이 어려웠으며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 후 몇 시간 이내 유기되었고 이는 범인이 광저우에 거주하며 이동수단을 이용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공안국은 DNA, 지문, 타이어 자국 분석, 심지어 폴리그래프를 동원하였으나 러스바오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에 익숙하여 골목길과 외진 길을 이용해 경찰의 검문소를 피하였고 심지어 경찰 코앞에서 침착하게 시신을 버렸습니다. 러스바오는 주로 밤에 혼자 걷는 성매매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으며 저렴한 운임을 미끼로 자신의 0.6톤 미니 트럭에 태워 외진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그의 거친 행동에 저항하거나 콘돔 사용을 요구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추가 성행위를 거부하면 즉시 목졸라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집 다락방으로 옮겨 추가적인 강간과 훼손을 저질렀으며 유방과 외음부를 절단해 유리병에 보존하거나 마네킹에 부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그가 폭력적 포르노, 특히 홍콩 연쇄살인범 람코완의 범죄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옷 색깔, 강간 경험, 시신 유기 과정을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며 변태적 욕망을 채웠으나 나중에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감지하고 노트를 폐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사회적 좌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시신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배감을 느꼈고 시체의 호증으로 인해 시신의 성욕을 투사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을 우습게 여기며 정액을 남겨 수사를 조롱하였고 이는 그의 과대망상적 자신감과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러스바오의 첫 살인은 1990년이 아니라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가전연구소 기숙사에서 도둑질을 하다 펑리윤에게 발각되었고 그녀가 소리치자 체포를 피하려고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였으며 그녀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 다리미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단서 부족으로 미해결로 남았으나 1994년 그의 체포 후 지문대조로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러스바오의 범죄 성향이 이미 20대 초반부터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저우 공안국은 연쇄살인 사건이 확산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으며 DNA 기술, 지문 분석, 타이어 자국 추적,
폴리그래프 테스트 등 당시로서는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경찰은 마대, 기름통, 나무 상자와 같은 유기 도구를 추적하고 지역 주민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목격자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외지인이라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러스바오는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그의 평범한 외모와 나약한 성격은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1992년 5월, 그는 성매매 혐의로 6개월간 성교육 프로그램에 수감되었으나 이는 그의 살인 행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을 뿐 근본적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 9월 18일 밤, 러스바오는 광저우 기차역에서 황현웅, 20대 초반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으며 그는 저렴한 운임을 미끼로 황현웅을 자신의 트럭에 태웠습니다. 황현웅은 농촌 출신의 고개사, 중국 전통 고개사로 신체 능력이 뛰어났으며 러스바오는 그녀를 집 다락방으로 유인해 목졸랐으나 황현웅은 기절한 척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마대를 가지러 내려간 사이 황현웅은 벌거벗은 상태로 유리창을 부수고 5m 높이의 다락방에서 탈출, 4m 담장, 유리 조각이 박힌 을 넘었으며 그녀는 빈집에 숨어 다음날 아침 노파의 도움으로 트렌치코트와 팬티를 받아 신저어진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황현웅의 제보로 경찰은 러스바오의 집을 급습하였으며 집은 러스바오와 아내 유메이팅, 두 자녀가 사는 평범한 주택이었고 수색 중 다락방에서 황현웅의 핸드백, 여성 속옷 수백 벌, 그리고 자물쇠로 잠긴 옷장이 발견되었으며 옷장을 열자 유리병에 보존된 여성의 외음부 10여 개와 사람 피부로 덮인 마네킹이 드러나 그가 시신에서 절단한 신체 부위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현웅의 탈출로 러스바오는 당황해 기차역으로 도주하였으나 돈이 부족해 아내 유메이팅에게 전화해 돈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유메이팅의 협조로 기차역에서 러스바오를 체포하였습니다. 그의 DNA, 정액, 지문, 타이어 자국은 모든 사건과 일치하였고 놀랍게도 그의 지문은 1977년 가전연구소 살인사건, 펑리윤 사건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러스바오는 저항 없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저질렀으니 곧 죽을 것이며 아내는 무관하니 풀어달라고 말하였고 그는 19년간의 범죄, 1977년 1건, 1990에서 1994년 18건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1977년 펑리윤을 도둑질 중 발견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목졸라 살해하고 다리미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후 1989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시작하였고 점차 일반 여성으로 대상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995년 1월 18일 러스바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여론의 강한 압박으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그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1995년 1월 20일 체포 4개월 만에 총살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1995년 홍콩 영화 다이어리 오브 A 시리얼 킬러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러스바오 사건은 1990년대 중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한 연쇄살인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성매매 여성의 취약성과 경찰 수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DNA 기술의 도입과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이 4년간 지속된 점은 당시 광저우 공안의 수사 역량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여성 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러스바오의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위험성과 정신병리적 범죄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체의 호증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현대 범죄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았으며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첨단 수사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러스바오의 연쇄살인 사건은 중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극단적인 성도 착증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드러냈으며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황현웅의 용감한 탈출로 마침내 범인이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광저우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현대 범죄 수사에서 DNA 기술과 지역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오늘날에도 범죄 심리학과 수사 기법 연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